안녕하십니까. 현상학과 하이데거 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 마지막 부분인 맺는 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현상학과 하이데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상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현상학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선 서론이 있고요. 그리고 현상학의 이념, 기술적 심리학, 선험적 현상학, 생활세계적 현상학, 맺는 말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번 영상에서 맺는 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맺는 말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런 논의들을 다 총괄해 가지고 이 한전숙 교수님의 해석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고찰, 서론에서부터 생활세계적 현상학까지의 고찰을 하고 나서 이제 제1철학의 이념 추구라고 하는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그리고 제1철학, 이 이념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환원을 거쳐가지고 순수의식에 이르게 된 거죠. 우선 순수의식에 이르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 환원과 현상학적 환원을 말하는 거죠. 혹은 뭐 선험적 환원을 말하는 거죠. 이 환원을 통해 가지고 순수의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달하게 된 이 순수의식은 절대자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아무런 변동이 없는 절대적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순수의식은 기술 가능한 그러한 구체적 의심의 흐름이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와 의미를 구성하는 선험적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의식, 선험적 주관성.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선험적 현상학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의식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그것은 음영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우리 경험적 지각에서는 언제나 음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펜을 보게 되면, 제가 이 펜을 보고 있는데요. 이 펜의 뒷면을 볼 수는 없어요. 뒷면을 보려면 돌려야 되죠. 이렇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음영이 있는데, 그러나 이 순수의식, 이 의식의 흐름, 이 의식류에서는 음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지각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명징적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험적 현상학을 전개할 때 이것을 흔히 고전적 현상학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전적 현상학은 우리를 절대 명증적인 절대적 주관으로 인도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선험적 현상학까지의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선험적 현상학 가장 대표적인 저작이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 1권이죠. 이 이념들 1권은 어떤 책이냐면 초보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 차원을 뺀 거라는 겁니다. 야, 이 어려운 책이 인문입니다. 인문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간 차원을 뺐다는 겁니다. 시간 차원을 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험적 현상학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의 어떤 이제 이런 그 초보자들에게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 차원을 뺀 거 말고 이 원래의 어떤 후설의 생각에 있어서는 이런 선험적 현상학에서 도달하게 된 절대자는 참된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층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참된 절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구성된 부성체라고 하는 거죠. 야,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선험적 현상학이 가장 궁극적인 건 줄 알았는데 또 많은 현상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험적 현상학이 후설의 가장 궁극적인 어떤 도달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한전숙 교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에 도달된 절대자는 참된 절대자가 아니라 한층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참된 절대자에 의해서 구성된 구성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시간 차원을 피하지 말고 이런 이제 한층 더 깊은 그 어두운 깊이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발생적 고찰의 방법에 따라서 선수로적인 수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시간 차원을 고려하면서 하는 방법을 발생적 고찰 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따라 가지고 선수로적인 수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시간 구성적 체험류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후설은 여기에서도 명증성을 충전성과 필증성의 두 계기에서 고찰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의 영역에서는 선험적 주관성에 대한 관념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험적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에다가 노에시스가 작용해가지고 노에마를 이렇게 형성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 영역의 어두운 깊이까지 내려가게 되면 감각 여건과 지향작용이 아닌 시간 위상들의 흐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주관의 심층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 시간 차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어떤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하이데거에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 위상만 있는 이런 근원적인 체험류에서는 명징이 확보가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이제 명징과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또 발전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후기 작품인 데카르트적 성찰에서는 불충전적인 필증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전적이면서도 필증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불충전적인데 필증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류의 내재적 시간 형식과 같은 이런 자아의 보편적 경험 구조는 필증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형식, 구조 이런 것이 이제 필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류에서 필증적이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형식적 구조면에서 필증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명증에 있어서도 충전과 필증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전적인 필증성 이걸 이야기했다면 그리고 이제 형식에 있어서와 구조에 있어서의 필증성 이야기를 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필증성 비판을 논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증성 비판. 그래서 이 필증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절대적 인식이라는 이념, 절대적이며 전면적인 입증에서부터의 인식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가지고 비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험적 주관성에 대해서 필증성 비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거쳐가지고 필증적이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많은 노력과 시도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또 초래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까지 하냐면 선험적 주관성의 집안 위에서도 필증성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 선험적 소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생애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시험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설은 필증성 비판을 요구했지만 이 비판의 수행을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철학 강의에서 필증적 환원이란 말을 또 해요. 또 하나의 환원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필증적 환원이란 말까지 거론하면서까지 필증성 비판을 강조하지만 거기에서 필증성 비판을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재숙 교수님은 필증적 환원까지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또 필증성 비판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후설은 필증성 비판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 의미가 매우 심대하다는 것입니다. 왜 필증성 비판 수행하지 않았지? 이런 점을 이렇게 이제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필증성 비판을 본인이 요구해 놓고 그 수행을 보류하거나 연기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굉장히 심장부를 겨누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꿈은 깨어진 것이 아닐까? 꿈은 깨어졌냐? 라고 하는 이제 그거 묻는 거죠. 자, 그래서 후설이 71세의 고령이 돼가지고 이제 진정으로 내가 시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시작하는 자로 지칭할 수 있다는 확신에 도달했다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 이제 그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뱀 같은 분은 제1철학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그 시도에서 이 시도 자체가 해체되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1철학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했었는데 이 시도에서 시도 자체가 해체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극단적으로 좀 해석하는 편에 속하시죠. 란트그레베는 학으로서의 철학, 진지한, 엄밀한, 더구나 필증적으로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이 꿈은 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이제 그 후설의 말을 란트그레베가 인용하면서 필증적 학문이라는 지도적 이념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란트그레베 굉장히 또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꿈은 깨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후설이 선험적 현상학까지 가가지고 정말 엄밀한 학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시도 자체에서 시도가 해체되어 버리고 꿈이 깨어졌다 이 말인가?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그야말로 후설의 이제 이런 그 시도는 좌초돼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피겔버그라든지 가다머 같은 학자는 꿈이 깨어졌다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당시의 철학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한 말이지. 이렇게 이제 이걸 후설에게 적용해 가지고 후설의 꿈이 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런 뱀이나 란트그레베의 견해는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하게 보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런 그 후설 연구자들 사이에 양측의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전숙 교수님 여기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꿈이 실현된 거냐? 꿈이 깨어졌다는 말이 뭐 후설의 현상학의 꿈이 깨어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한다고 해도 그러면 꿈을 실현했다고 장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제1철학 강의에서도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930년에 쓴 후기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참으로 시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71세에
시작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후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인 무드셀라처럼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런 장수를 바라게 될 정도죠.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점을 찾고 있다든지 이제는 참으로 시작하는 자가 되었다든지 이런 말은 이제 꿈의 실현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로 계속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실현했다고 말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후설이 이상을 완화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낮춰 조율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꿈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또 꿈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재수 교수님이 보기에 이런 이제 그 생활 세계에서의 명증, 그러니까 이제 선험적 현상학적 명증 말고 이제 생활 세계에서의 명증, 여기가 한 단계 더 심층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활 세계적 현상학의 영역은 순수 수동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은 진료와 노에시스 작용이 구별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재수 교수님이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그 선험적 현상학의 영역에서는 진료와 노에시스 구분되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지 않습니까? 이제 노에시스와 진료가 있는 부분이. 그러나 이런 생활 세계적 현상학의 영역, 순수 수동성의 영역은 이런 이제 진료와 노에시스 작용이 구별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수로적 영역, 수동적 영역, 아이스테시스, 도크사의 영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익명성의 영역이고 특히 이제 신체를 축으로 하는 산체험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생활세계, 그리고 이제 수동성, 그리고 이제 발생, 그리고 신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드는 거죠. 뇌의 일부분에 손상이 일어난 환자, 뇌의 어떤 이제 특정 부위가 손상이 일어난 환자가 있다고 하죠. 근데 신체의 어떤 부위에 파리가 앉으면 뇌에 손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를 이렇게 몰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뇌가 아닌 개념화되고 언어화되기 이전에 신체의 얄미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에서의 얄, 신체의 얄미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뇌로 한 게 아니에요. 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체에서의 얄, 신체적 얄에 좋은 예가 자전거 타는 거죠. 그리고 타자를 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념화된 지식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몸이 이렇게 숙달에 의해서 숙달되게 되면 우리 몸에 새로운 신체 도식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몸에 익혀온 수많은 도식과 유형의 총체라는 거죠. 이 지평에서 우리의 생활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세계는 우리 신체와 연관해 가지고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친숙한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험적 주관성이 아니라 신체적 주관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선험적 주관성보다는 보다 이제 친숙한 영역으로 온 거죠. 이런 이제 생활 세계적 현상학은 이런 이성적인 주관성의 철학의 영역 밖에 있는 새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주관과 객관의 관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세계적 주관, 그리고 신체적 주관, 이것은 선험적 주관성하고는 다른 거죠.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것과 차원을 달리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험적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없어도 불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체적 주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신체적 주관은 세계를 경험하면서 있는 자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험적 주관성에서 신체적 주관성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식의 본성인 지향성의 문제도 새롭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설이 브렌타너와 달리 선험적 트랜스젠덴탈이라고 할 때 흔히 이제 이 트랜스젠덴탈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를 많이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이것은 이제 의식의 대상 구성 작용.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선험적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경험에 앞서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선가험적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죠. 경험에 앞서 가지고 경험을 구성하게 하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칸트 이야기인 거죠, 칸트. 이런 이제 뉘앙스도 후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함. 진짜 이제 트랜스젠덴탈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원래는 초월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내재를 넘어서 초월하는 것, 자기를 초월하는 것. 그래서 의식의 이제 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의식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 세계 밖으로 나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지향성으로 이 신체적 주관성에서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의식과 대상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의식이 언제나 대상 곁으로 나가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주관으로서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과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고 대상들 속에 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세계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 메를로퐁티, 그리고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하이데거, 이걸 바로 떠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체적 주관성은 상당히 메를로퐁티나 하이데거를 연상시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타인과 너와 세계 속에 있는 모든 대상은 나의 주관이 구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지고 마주쳐지는 대상들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선험적 현상학과는 다른 어떤 이제 현상학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세계적 현상학에서는 자아와 세계가 구성작용과 구성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생활세계 현상학에. 그래서 나와 우리와 세계는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만나는 것이지 타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속에서가 아니라 밋 아이란더라고 하는 선행적인 열린 지평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적인 공동 존재가 세계 속으로 닻을 내리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신체 의식이 밖으로 나와서 사물과 공재하는 데서 연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공동 존재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존재와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객관의 전해, 이것을 언급할 때 이것은 노에시스와 진료 중에서 진료 쪽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진료. 선험적 전해,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에다가 강조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해의 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념론으로의 전해를 했다가 이제는 감념론으로부터의 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환이 객관의 전해의 연장성 속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생활세계적 현상학은 주관성의 철학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 주관성의 영역을 떠받들고 있는 영역에 관한 현상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후설 현상학은 선험적 현상학이고 이 현상학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뭐 현상학적, 심리학적 길도 있고요. 뭐 생활세계적 현상학의 길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험적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적인 길인 거죠. 데카르트의 길하고는 좀 다른 데카르트적 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데카르트적 길이 한 번에 너무 막 점프를 해버리게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길들과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하나의 그런 그 루트들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전숙 교수님은 좀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거죠. 후서를 읽을 때. 이 선험적 현상학, 선험적 주관성이 뭐 제일 궁극적이죠. 이 밑에 바로 생활세계적 현상학이 있다는 거죠. 발생적 현상, 신체적 주관성. 그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뒤집은 거죠. 이게 뒤집힌 거죠. 뒤집혀 가지고 더 심층에 이것이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매우 과감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한재숙 교수님의 어떤 이제 그 맺는 말에서 이렇게 대표적인 이야기인 거죠. 바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회의 전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 세계적 현상학은 선험적 현상학이 아니라 세속적 현상학인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생활 세계라고 할 때는 이제 두 층이 있다고 한 거죠. 하나는 이제 문화적 역사적 세계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 문화적 역사적 세계의 밑부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선수로적 도크사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이제 여기가 이제 상층이고 이게 하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층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수로적 도크사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입장을 후설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는 이제 신체하고 연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갖춘 이 신체는 풍경적인 지평의 0점에서 모든 저기에 대한 여기인 거죠. 일단 이제 우리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도에 있어서 지도가 있으면 여기 지도가 있을 때 난 이 지점에 있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신체는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지도의 한 점으로 신체가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자리 이것은 이제 우리의 풍경적인 지평에 있어서 저기에 대한 여기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라고 하는 것은 신체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우리 신체가 발을 디디는 대지 위를 우리 신체가 움직임으로써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이것은 바로 대지 위에서의 여기가 되는 거죠. 대지. 에르데, 이 대지. 대지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험의 근원적인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때 이 대지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지구가 돈다는 걸 알지만 실제로 지구가 돈다고 감각하거나 경험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땅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지가 움직인다고 하는 지식은 직접 경험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매개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땅은 안 움직이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어서 대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감각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 경험에서도 그렇지 않고 우리 경험에서는 태양이 움직이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들을 강조하게 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란트그레베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전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안 움직여, 대지가 안 움직여 라고 하는 이런 신체론적인 주장, 우리의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경험은 이거죠. 이것은 지구가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견해를 뒤엎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전도라고 하는 말은 후설이 쓴 글 중에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전도라는 글에서 이제 아마 영감을 받아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해의 전도를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재숙 교수님이 보기에는 굉장히 후설이 도달한 궁극적인 어떤 이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푸셀의 신체와 대지의 사유는 주관성의 철학의 영역 밖에 새 지평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래 책에서는 니체도 언급을 하십니다. 니체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그 현대적인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후설 해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크사의 세계, 신체가 살며 느끼는 감성의 세계. 그래서 이제 후설이 감성을 원초적 감성과 이차적 감성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초적인 감성은 이성작용으로부터의 형성을 조금 더 내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영역이고, 이것이 바로 신체가 사는 생활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성작용이 이성의 형포에 짓밟히지 않고 제대로의 모습으로 밝혀지는 이 감성론을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론, 이것이 바로 이제 후설이 선험적 관념론의 성립 기반이라고 하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후설이 이런 이성과 감성에서 감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죠. 우리 그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철저하게 이성에 헌신한 후설을 이렇게 이제 감성이 이성의 바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과감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에시스학과 진료학은 로고스와 파토스처럼 대립하고 있다는 거죠. 후설에게서는 이런 이제 그 로고스적인 면과 파토스적인 면이 나란히 병행하면서 전개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설 자체 안에 이러한 이제 그 정대립하고 있는 이러한 반대되는 것들이 나란히 이렇게 병행하면서 발전했다는 거죠.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기의 이성주의자라는 후설이 사실은 이성과 반이성, 로고스와 파토스라고 하는 이 두 흐름의 갈등의 일생을 고민해 왔고, 일생 동안 이 둘을 조정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이 말하는 감성은 이성을 배척하는 감성이 아니라 이성까지도 낳고 올바르게 활동하는 감성.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위대한 감성이 아닐까. 생활세계의 이론은 넓은 의미의 감성의 이론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책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이런 후설이 현대 철학적인 면모를 많이 이미 그 자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훨씬 더 이런 이제 메르르퐁티나 혹은 이제 하이데거나 이런 분하고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면모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한전숙 교수님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진 않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현상학 공부할 때 처음 읽었던 책이 사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상학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고 또 흥미롭고 워낙 난해한 사상을 명료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설명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영상은 잠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제 코켈만스의 후설의 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좀 이제 다른 현상학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이제 해설 항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현상학적 심리학에서 선험적 현상학으로 넘어가는 이런 국면을 좀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그런 이제 글을 중심으로 해서 현상학 전반을 소개해주고 있는 또 좋은 입문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상학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단자합의의 후설 현상학 그 입문서를 또 같이 보면 좋은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이제 그 코켈만스까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하이데거와 현상학이라고 하는 우리 주제로 들어와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